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도 오늘 현판식을 열었는데 3대 특검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소환했죠? 네,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전격 소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 고검청사인데 한덕수 전 총리를 상대로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지만 한 전 총리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새롭게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지만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어진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불러 조사 중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차 조사를 위한 3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 1차 소환과 마찬가지로 특검은 오전 9시에 나오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10시 출석하겠다고 밝히며 신경전을 이어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9시 정각보다는 조금 늦을 수 있겠지만 되도록 9시쯤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출석을 피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진술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도 오늘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 개시를 선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도 오늘 각각 서울 광화문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3대 특검 모두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현 최상병 특검은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수사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어느 특검에서 먼저 조사를 하게 될까요? 네, 일단 오늘부터 본격 수사가 개시됐기 때문에 3대 특검 가운데 어디서 먼저 부를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성근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건희 여사가 힘을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상병 특검이 먼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김건희 여사 소환은 김건희 특검이 아닌 최상병 특검이 먼저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상병 특검은 출범과 동시인 오늘 오후에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러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특검도 수사 대상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12상 비상계엄과 내란 의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또 경찰 특별수사단을 통해 어느 정도 큰 얼개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큰 관심은 김건희 특검에 쏠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또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수사 대상만 16개에 달합니다. 또 수사 과정 중 인지 사건도 모두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김건희 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낼 경우 파장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오늘 퇴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마지막 출근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심 총장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 심우정 총장은 오늘 아침 마지막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가의 백년 대계라며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심 총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말 각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온건하고 신중한 스타일로 평소 현안에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을 자제해왔던 심 총장으로서는 검찰개혁에 대해 상당히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심우정 총장은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해 9개월여 만에 중도 퇴진하게 됐습니다.
여권으로부터 거취 압박을 받아왔던 심 총장은 그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새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인선이 마무리된 데 따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심 총장에 대한 사직서가 수리되면 지난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중도 퇴임하는 16번째 총장이 됩니다. 네, 오늘 퇴임식도 진행이 됐는데 퇴임식에서는 심 총장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오전 10시에 진행된 퇴임식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퇴임식이 마무리되긴 했는데 아직 퇴임사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출근길 언급한 대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줄을 이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의 소식이 전해진 뒤 심 총장은 어제 200여 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출근길에 했던 발언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신체 등 기본권과 직결돼 있다면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퇴임식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 총장은 사의 표명과 관련해 주변에 자신이 총장직을 유지하면 검찰에 대한 공격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총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가 한창일 당시 비화폰으로 당시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심 총장뿐만 아니라 어제 검찰 고위 간부들이 줄 사직을 했는데 곧바로 인사가 났더라고요. 네, 이재명 정부가 어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먼저 검찰총장과 차장이 모두 떠난 대검에서는 노만석 마약 조직범죄부장이 승진해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 북부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주목되는 인사는 또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내부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승진 보임했습니다. 지방검찰청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 등을 거치지 않고 서울의 주요 지검장으로 승진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야의 시각 차이는 있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만큼 오늘 통과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은건 기자, 법사위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상정된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와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에다가 감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개정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법사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인 만큼 세제 혜택이나 배임죄 완화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시간 끌기일 수 있다며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희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주주 충실 의무나 전자주총 등은 경제에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면서 배임 문제 등을 잘 논의하면 오늘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합의가 이루어지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폐기됐던 일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첫 사례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오늘 송원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을 했죠. 송 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 유일한 길이라면서 그 첫 단계로 사선의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과감한 당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인사들을 혁신위원으로 모시고 혁신 논의를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 인선 발표 직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에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원석 위원장은 또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께 많은 실망을 끼쳐드렸다면서 이런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성찰과 각오를 새기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 비판과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면서 국가 경제에 해악을 끼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악법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면서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은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지막까지 정치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면서 개혁 대상이 아이러니하게도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행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줬으면서 참으로 뻔뻔합니다. 심 전 총장은 유체 이탈식 주장을 그만하고 공수처와 내란 특검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김 직무대행은 또 3대 특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수사 지연 전략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노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서 세제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를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느냐면서 다만 금융 조치와 공급 대책들을 우선적으로 동원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은근입니다.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미행사 스톡옵션까지 포함할 경우 4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후보자가 임명되면 1993년 문민정부 이후 가장 재산이 많은 장관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부동산 약 101억 원, 예금 약 41억 원, 주식 41억 원 규모며 여기에는 네이버 주식 매수 선택권 254억 원과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4억여 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를 포함하면 한 후보자의 재산은 440억 9천만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지난해 말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됐던 태양광 발전소가 이번 인사청문회 재산 목록에서는 빠졌지만 등기부상으로는 가족이 가등기권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배우자 민모 씨가 강원 평창과 전북 정읍, 충남 부여 등의 신재생 태양광 발전소와 해당 지역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는 올해 3월 말에 공개된 태양광 자산과 비교하면 2건이 줄어든 건데 이 중 봉화군 태양광 발전소는 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2 아들이 가등기권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밤사이 강릉의 최저기온이 30도를 넘으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더 오르며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과학기상부입니다. 네, 자세한 더위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난밤 강원, 강릉 지역 수온주가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밤새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 강릉의 최저기온이 30.3도를 기록해 초열대야였다고 밝혔습니다. 초열대야는 밤사이, 즉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의 기온이 30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고 열대야는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7월에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입니다. 서울에서는 사흘째 열대야가 이어졌는데 지난밤 열대야가 나타난 지역은 수도권과 강릉 등 강원도, 청주 등 충청권과 목포 등 전라권, 포항 등 경상권과 서귀포 등 제주권입니다. 부산에서도 밤사이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1914년 이후 111년 만에 가장 이른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부산의 밤사이 최저기온이 25.9도로 열대야를 기록했고 지난해보다 19일 일찍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낮이 되면서 기온이 더 올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를 기해 특보가 확대되면서 경기도 남동부와 강원 동해안, 충청 내륙 곳곳, 전북 김제와 완주, 전주, 전남 내륙, 영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 37도, 대구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만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경상권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서해 5도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현주입니다. 장중 3,130선을 넘어 연고점을 경신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이 전날과 달리 순매도를 가면서 지수가 한때 1.8% 이상 빠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 소식 알아봅니다. 류한웅 기자, 지금은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현재는 3,04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피는 0.19% 내린 3,083.82로 출발해 장 초반 1.8%까지 하락했습니다. 지수로는 3,03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어제는 외국인이 기관과 함께 순매수를 하며 지수가 연고점을 돌파했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장중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해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 이상 하락 중입니다. 어제 상법 개정안 처리 기대감에 상승했던 지주사와 금융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급락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테슬라 급락 영향에 2차 전지주도 일제히 하락 중입니다. 어제 연고점을 찍었던 코스피가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영향도 있고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14% 오른 784.73으로 출발했지만 외국인 순매도로 1%대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장중에 769선까지 내려갔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하며 지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5원으로 출발해 1,354원과 1,358원 사이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은 3년여 만에 1,350원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다시 2%대로 올라서며 5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누적된 식품 가격이 물가 상승을 이끌면서 라면과 커피 등 가공식품이 많이 올랐고 고등어 등 수산물 가격도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6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1.9%로 둔화한 뒤 한 달 만에 2%대로 오른 것으로 지난 1월 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이 4.6% 올랐습니다. 2023년 11월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가공식품 물가가 전체 소비자 물가를 0.39%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빵이 6.4%, 커피는 12.4% 올랐고 햄과 베이컨은 8.1% 상승했습니다. 라면은 6.0% 올라 21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은 최근 식품 출고가 인상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산물 가격도 7.4% 상승해 오름폭이 컸습니다. 고등어가 16.1%, 조기 10.6%, 오징어는 6.3% 올랐습니다. 반면 농산물은 지난해보다 1.8%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크게 올랐던 과일 가격은 기저효과로 7.4% 떨어졌지만 채소는 마늘이 24.9%, 호박은 19.9% 올랐습니다. 사과는 12.6%, 배는 25.2%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석유류 물가는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0.3% 상승했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2.5%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민생과 밀접한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주요 식품원료 할당 관세 등을 지속하고 주요 품목의 가격 수급 변동 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만에 2%대로 올라선 가운데 정부가 배추와 사과, 배 등 주요 농산물의 가용 물량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물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여름 배추 가용 물량을 3만 6천 톤으로, 사과는 12,000톤, 배는 2,000톤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가을 감자 1,000톤 계약 재배도 추진합니다. 한우는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수입산 쇠고기 가운데 소비자 선호가 높은 냉장 부위류를 40% 할인할 방침입니다. 지난 1년간 서울에서 착공된 아파트가 한 해 전보다 10% 줄어든 거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2만 729가구로 한 해 전보다 10.3% 줄었습니다. 3년 연속 감소입니다. 수도권 착공 실적은 6.7%, 지방은 1.9% 늘어 전국 기준으로는 4.5% 증가한 24만 800여 가구가 착공됐습니다. 리얼투데이는 서울과 강원, 경북 등 7개 지역 아파트 착공 실적이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하반기에도 내수 부진과 공사비 상승 영향으로 더욱 줄어들 거로 내다봤습니다. 중간 단계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보험계약을 이전한 뒤 법인을 청산하기로 했던 MG손해보험에 대해 매각 작업이 다시 시도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 이전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매각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노조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노조 측은 앞으로 매각 추진 시기와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세 차례 공개 매각이 실패로 끝나서 가교보험사 설립이 추진되는 상황이라 인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24%였던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30에서 35%로 높일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공세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관세가 없었으면 금리를 더 인하했을 거라고 응수했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마감 시한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과 합의에 도달할지 불확실하고 회의적이라며 24%인 일본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30%나 35%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 I'm not thinking about the pause. I'll be writing letters to a lot of countries with Japan. They're very tough. You have to understand they're very spoiled. I love Japan. 다만 인도와는 무역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에 시달리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의 관세가 아니었으면 금리가 더 낮았을 것이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또 연준이 관세에 과민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며 미국 경제가 견조한 이상 기다리면서 관세 영향을 지켜보는 게 신중한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월은 트럼프의 공격에 대한 질문에 임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은 동의한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Maximum employment, price stability, financial stability, and that's what we focus on, 100%. We would do exactly the same thing as our colleague Jay Powell does. The same thing. Yeah, right? Yes. 이에 트럼프는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파월의 후임으로 2-3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미국 재정 적자 확대가 우려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한 가운데 파월 의장은 연방 재정 운영 방향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우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감세 법안이 미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반기를 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 대해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50, the nays are 50. The Senate being evenly divided, the Vice President votes in the affirmative. The bill as amended is passed.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감세 법안인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미 연방의회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에 틸리스 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원 3명도 반대표를 던져 찬반 동수가 됐지만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찬성표로 극적으로 가결됐습니다. 대규모 감세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불법 이민 차단 예산 확대,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의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아직 하원 의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It's a great bill. There is something for everyone, and I think it's going to go very nicely in the House. Actually, I think it will be easier in the House than it was in the Senate. 상원의 법안 표결 당일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악어 엘커트레즈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 나간 법안이라며 비난한 머스크를 향해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머스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거라며 미 정부와 머스크 기업의 계약 해지와 정부 보조금 삭감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So I think what's going to happen is Doge is going to look at Musk, and if Doge looks at Musk, we're going to save a fortune. I don't think you should be playing that game with me. 감세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한때 신흥 최측근으로 떠올랐던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 마지막 출근길 모습과 함께 여야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말 각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또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의 백년대교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간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마지막까지 정치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 운운하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 기본권을 걱정하시는 분이 김건희의 부정부패 의혹을 덮어주고 내란 수계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습니까? 자, 심우정 총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요. 오늘 오전에 하루 만에 바로 이제 퇴임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검찰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표하는 입장을 드러냈더라고요. 네, 뭐 기존의 검찰의 수장 입장에서는 그런 보수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소위 어떤 그 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들이 지금 현재 검찰청의 폐지라든지 아주 날선 그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뭐 당연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의 검찰 개혁의 돛은 올라갔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오히려 방금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시한을 정해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검찰 개혁은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오래 간다는 것 자체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피곤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검찰이라고 하는 용어나 검사라고 하는 용어는 아시다시피 헌법
개혁과 연관돼 있는 용어들이거든요. 예. 함부로 없앨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 신임 법무부 장관은 막 그런 점을 조금 미리 다 고려해서 상당히 국민 눈높이에 맞게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고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자, 심우정 총장이 지난해 9월에 이제 임명이 네. 됐으니까 2년 임기 중에서 지금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임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한 달이 지나도록 뭐 거취와 관련한 그런 입장이 없다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게 된 배경이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어제 발표한 검사장 인선에 아마 검찰총장 패싱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제 그러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뭐 그것이 가장 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진수 이제 법무부 차관이 취임한 게 6월 30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인 어제 검사장 발표를 했고, 그 검찰청법에는 그 법무부 장관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이긴 합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인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어제 인사 발표 나는 것을 오전까지도 심우정 총장은 인지하지 못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 패싱이죠. 그래서 어제 또 인사에 아마 또 검찰총장의 혹시 이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은 인사들이 많지 않나, 면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우정 이제 총장으로서는 아마 뭐 그 지금 이 상황에서 총장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아무런 그런 그 정말 효과도 없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의 의사를 밝힌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총장직에 있는 게 이제 소용없다는 판단에서 뭐 식물총장 비슷하게 예. 뭐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아마 뭐 사퇴의 결심을 한 거 아닌가 싶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아무래도 이제 검찰 개혁을 지금 어떤 방향으로든지 간에 검찰의 권한이 줄어드는 형식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 시기적으로만 좀 문제가 됐던 거지 2년의 임기는 좀 채우기 어려운 상황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윤석열 이제 정부 출범 전에 그 국회에서 통과된 검수완박법 때문에 김호수 또 검찰총장도 그때 사퇴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좀 총장들이 계속해서 사퇴하는 이런 것이 일면으로는 또 총장으로서 책임을 한다는 면도 있습니다만 또 안 좋은 이런 역사가 좀 되풀이된다는 면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검찰의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핵심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규현 판사와 함께. 왜냐하면 그때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이제 책임 여부를 좀 묻는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심 총장을 향한 혐의가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뭐 민정수석하고 비아폰으로 연락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내부적인 어떤 그 개입이 단서가 몇 가지 흘러나오고 있다든지, 아직까지 그것은 우리가 뭐 그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뭐 구체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그와 같은 지경 판사와의 문제라든지 민정수석과의 소통들이 그동안 계속 뭐 초기에 있었다 하지만은 대통령 계엄 전후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대통령이 실제로 그 말하자면 유치장이라든지 뭐 교도소에 있었을 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뭐 그런 것까지 아마 특검이 들어다 볼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전 의원께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이 어제 있었던 검찰 인사와 크게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검찰 인사를 보면 역시나 이번에도 좀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이 이제 요직에 중용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주목받는 인사가 아무래도 동부지검장에 임명된 이문정 검사가 아닐까 싶어요. 어제 인사를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좀 인사를 보면 전반적으로는 좀 친민주당 검사의 약진으로 좀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문정 서울 동부 이제 지검장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면면이 윤석열 정부에서 또 좀 좌천 네. 됐던 그런 검사들이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을 하는 그런 좀 사례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되풀이되는 것이 사실 또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뭐 직위에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미워서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이 인사를 보는 또 검사들의 마음도 굉장히 착잡할 것 같은데요. 주어진 그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검사가 정권의 교체와는 관계없이 그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이런 데 인사의 공정성이나 안정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 동부지검장으로 이제 그 이번에 그 발표된 이제 이문정 검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검찰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을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이 동부지검장으로서 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러한 의미가 담기는 이런 행동을 예. 좀 자제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그 인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난번 법무부 인사 때도 그랬고요. 법무부 차관 인사 때, 그리고 어제 그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의 반발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지검장,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성상원 대전지검장 두고 굉장히 좀 반발이 있는데 친윤 검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검찰들도 국가 공무원입니다. 예.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검찰이나 법조부, 법무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다른 직급보다 훨씬 1급 정도 이상씩 높은 고위직에 해당되는데 사실은 이런 판단을 하면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다 바로 직전까지는 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다만 그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정권과 줄을 대려고 했다든 정치 검사들이다 그런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뭐 앞선 정부에서 유능한 사람을 그대로 쓰는 것이 훨씬 더 공무원 조직에서는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완전히 반대의 케이스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굳이 조국 혁신당이 저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과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지나치게 좀 정치적이거나 아니거나 할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지 뭐 그 사람이 앞선 정부에서 유능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다음 정부에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이 됐고 이제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 검찰 내부에 반발은 없겠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근데 뭐 이런 뭐 인사 뭐 관련한 부분도 있고 이제 앞으로 결국은 이제 회오리 바람이 불어 닥칠 수밖에 좀 없는 거죠. 지금 그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검찰 권력의 좀 분산, 분배 이것은 지금 뭐 필요하다. 그리고 또 수사와 지금 이 기소의 분리, 요 이제 대원칙은 이미 이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지금 검찰의 역할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것이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이제 분리라는 이런 면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검찰 내부의 반발이 뭐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다만 뭐 신임 법무부 차관이나 또 뭐 이번에 뭐 이문정 또 검사장 같은 경우는 수사와 기소의 이제 분리라는 뭐 대원칙에는 지금 동의하는 이러한 좀 큰 개혁의 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이 이번에 요직에 좀 많이 등용이 됐기 때문에 일단 큰 바퀴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 뭐 이런 방향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국민들의 입장 그리고 또 범죄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의 입장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는 검찰 개혁의 중심에는 당연히 국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권력을 내려놓다고 하다 보면 정말 범죄로 인해서 피해받는 이러한 국민들이 오히려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또 기소가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큰 피해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을 좀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국민들의 특히 이제 범죄 피해자의 시각에서도 좀 살피고 그리고 또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이런 그 9월에 꼭 뭐 9월이나 10월 이렇게 시한을 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이건 담아서 한 번 제도를 바꾸면은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신중하고 또 폭넓은 의견 경청과 또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도 검찰 내부에서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혁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방향의 개혁이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내란 특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상당히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5일에 이제 출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지금 새롭게 이제 보도된 내용 중에 하나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유치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녹취록을 지금 입수를 했다고 하는데 평양에 드론을 보냈던 건 V의 짓이다. VIP 그러니까 대통령을 뜻하는 거겠죠. 윤 전 대통령을 뜻하는 건데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내용은 사실은 뭐 이게 그 안보실이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합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는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는 계기가 됐던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지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북한의 도발이 있었을 때 그것을 말하자면 계엄의 정당화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기획을 짰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뭐 국회에게 한번 경고를 하기 위해서 2시간짜리로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보수 집권을 위해서 또 계엄을 확실하게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북의 어떤 그 도발을 유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는 미국이 한국 정부, 윤 대통령 정부에게 안보실에 노크를 했을 정도로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왔고 국정원도 그것을 일부 인지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부분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윤 대통령이 1차적으로 전혀 뭐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드러날 여지가 없습니다만은 특검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실제적으로 이 작전에 개입했던 사람들의 어떤 진실 규명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녹취록을 보면 북한 측에 이제 격앙된 그런 반응을 윤 전 대통령이 상당히 좋아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게 사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이 왜 평양에 무인기를 띄우려고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오늘 아침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의 해석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의 조건을 만들려고 했겠죠. 원래 비상계엄의 조건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잖아요. 그래서 북한 변수로 만약에 비상계엄이 일어난다면은 군은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대의명분이 명확하니까. 그러면 비상계엄은 성공하는 거고 그럼 윤석열과 김용현이 꿈꾸는 장기 집권 이런 시나리오들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 변수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무인기와 관련해서 직접 이제 전화 지시를 했을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더라고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무런 지금 뭐 그 구체적인 정황만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실을 단정하는 것은 저는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좀 그거는 좀 지나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지금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특검 쪽에서는
이 무인기에 이제 지시를 했는지 뭐 이런 것을 당연히 뭐 밝히겠죠. 근데 예. 저는 이것과 지금 이 무인기를 이제 지시를 했다고 한들 이제 이게 비상계엄은 12월이었고 이제 무인기를 띄운 거는 10월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상계엄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뭐 제가 알기로는 이 북한도 또 우리나라에 무인기를 띄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평양에 무인기를 띄운 것이 좀 이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그런 뭐 대한민국에 오히려 를 위해서 오히려 뭐 평양의 어떠한 뭐 정보 수집을 위한 뭐 차원인 것이지 이것이 북한을 도발을 해서 어떤 비상계엄의 조건을 만들기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지나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만약에 수사를 좀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경위는 저는 밝힐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이것과 이제 비상계엄을 연결하는 것은 좀 지나친 좀 과장 억측이다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 의원님 말씀처럼 확인이 필요한다 하더라도 예. 우선 합참이 얘기한 것은 오물풍선에 대해서 정조준 해야 된다라든지 말하자면 요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군의 요청이 합참이 거절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예. 그 부분도 똑같은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전시적 비상사태로서의 어떤 유발하기 위한 그런 요소로 보였기 때문에 합참이 거절한 것이거든요. 이 합참은 여전히 어쨌든 미군하고 각기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이 이 한국 정부의 과잉 대응에 대한 눈치를 챘다든지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것과 똑같이 봐서 윤 정부가 10월부터 이상하다라고 하는 부분이나 김민석 전 총리 후보가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도 아마 이와 같은 정보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런 계엄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보가 유통됐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아마도 이제 5일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한덕수 전 총리도 내란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국무회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추가적인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서 오늘 또 조사가 될 수도 있을 예. 것 좀 같고요. 또 안덕근 좀 통상부 예. 장관도 지금 오늘 지금 출석을 했다고 하니까 그날 이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이제 특검으로서는 첫 조사인 거죠. 예, 그 전에 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예. 그 특검 출범 이후에는 첫 이제 조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왕에 있었던 진술에 대한 확인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할 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좀 오늘 가장 이제 중요한 한덕수 총리가 오늘 이제 출석을 해서 이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이제 이런 추가적인 계엄령을 좀 하려고 했다. 이제 이거는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수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있었다고 좀 단정하기는 저는 굉장히 그것은 좀 수사 정황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이제 내란 특검이 알아보려고 하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우선 계엄 당일 날에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부르고자 했던 사람 장관 5명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예. 한다면 그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아시다시피 이제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를 정확하게 우선 초기에 한덕수 전 총리께서는 굉장히 본인이 강하게 이것을 못하게 말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과정들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에 의해서 쪽지가 갔느냐 안 갔느니 뭐 멀리서 봤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뭐 두 번 그 제2차 계엄에 대한 것은 그렇게 강한 톤으로 문제 제기를 한덕수 전 총리한테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3특검이 지금 굉장히 좀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김건희 특검도 오늘 현판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수사 대상 자체가 한 16건 정도 된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상당히 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한된 시간이거든요. 150일밖에 없는데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한 건에 한 열흘 정도만 해도 이미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다 조사가 될 수 있을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겠냐. 특히 왜 기소해야 될 부분을 기소하지 못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다 그러면 그 날짜로도 충분히 집중적인 어떤 특검으로서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 물론 이 특검도 또 뭐 연기를 1차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16건 전체를 다 하나하나 들여다보기보다는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왜 기소 유예가 됐는지 혹은 일정 정도 원래 전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과 무관한 것으로 봤느냐 하는 실체를 좀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 수사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국회 얘기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에서 했던 발언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죠.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 자, 이 말에 대한 좀 해석이 분분하긴 했는데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발언 겨냥했다. 아니야 이제 이런 이제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임명된 권력이 이제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된다. 일견 맞는 얘기인데요. 21대 국회 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러 이 임명된 이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존중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법사위에서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야당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할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내로남불적인 발언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충돌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어제 그 27일에 있었던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도 최민희 위원장과 상당히 부딪히는 모습을 서로의 신경전이 상당하더라고요. 이 모습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끝까지 말을 하려고 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끝까지 당신이 말할 시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뭐 기강되게 했습니다만은 두 분 다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어차피 권력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넘어왔고 그리고 당신들은 뭐 이준석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스스로가 이제 새로 임명된 장관이 청문회가 끝나면 물러나실 분들이니까 어차피 이 새 정부의 철학 기조에 좀 맞추어서 좀 톤 다운을 해주시라. 마치 과거 정부에 있었던 스탠스를 그대로 취하면서 현재 여당과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싸울 수 있느냐 조금만 좀 자제해 달라는 당부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과기부 장관의 문제도 지금 SK 그 유심 사태 그 때문에도 격앙된 목소리인데 사실 민주당도 조금 여당으로서 국무위원들을 좀 부드럽게 대우할 필요도 있습니다.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여당도 문제가 되고 또 국무위원들도 조금 더 부드럽게 한대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대통령이 당부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그 방통위원장이 지금 1인 체제죠. 김태규 그 부위원장의 지금 사퇴가 수리가 됐기 면직이 수료가 이제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실 좀 방통위도 좀 뭐 그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또 뭐 아닌 건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그 좀 빈자리를 빨리 좀 채워야 된다는 이준석 방통위원장의 요청이 있었는데 그게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회에 저는 정상화는
조속히 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심의를 했는데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회를 한 상태이고요. 회의는 오후 한 3시 혹은 4시 정도쯤에 다시 속개할 계획입니다. 지금 오전에 논의됐던 것들 중에서 이견 없이 합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주주보호를 위해서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여야 이견 없이 현재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자주주총회도 여야 이견 없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부분도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쟁점 두 가지 정도가 아직 이견이 있는 상태인데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것, 1명에서 2명 혹은 전부로 확대하는 것과 감사위원 선출할 때 사회이사인 감사위원 선출할 때 3%를 보완하는 것, 이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오후에 다시 또 논의하기로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집중투표 제도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상태라 이 부분 다시 오후에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다 되는 것을 전제로 오후에 저희는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드리면 코스피가 자,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의 결과를 김용민 의원이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했는데, 일단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사안, 그러니까 이사 주주 보호 의무를 도입한다. 그리고 전자주주총회와 관련해서도 여야 이견이 없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다라는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감사위원 확대 관련해서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전 의원님 어떤 부분입니까? 감사위원 숫자를 좀 늘리는 이런 예. 것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감사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대주주의 경우에는 이제 3%를 넘어서는 행사를 못하는. 그래서 3% 제한 규정이 이번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에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이 좀 이견이 좀 있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그 이사의 의무에 이제 종전에는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만 있었는데 여기에 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까지 넣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이번 그 상법 개정안의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여야가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어떤 그런 주주에 대한 이제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를 위해 통해서 또 회사의 투명한 경영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이제 국민의힘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부분도 지금 또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잘하면은 오늘 중으로 또 이 전체적인 그러한 합의안도 나올 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내일 상법 개정안이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상당히 상법 개정이 험로를 예상했는데 어렵사리 야당이 협조한 것은 굉장히 진일보했다고 보여지고, 남아있는 소위 집중 투표제 또 배임죄를 완화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쟁점이 될 거라고 보고, 집중 투표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상당히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말하자면 그 외국 자본들이 적대적 M&A 세력들이 국내 기업들의 노략질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 소액 그 주주들을 보호하면서도 국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보호하느냐, 이런 균형 잡힌 시점으로 해결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저희 YTN에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 비대위 체제, 그러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혁신위원장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목이 됐는데요. 발표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선의 안철수 의원님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이공계 출신으로서 의사, 대학 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하신 분으로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임요한 혁신이도 그렇고 혁신위의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주느냐고 계속 다툼이 있었거든요. 안철수 혁신위에서 당 개혁의 전권을 맡기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어떤 혁신 방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하는 내부의 사후 정상대회에서 반대쪽 선출되신 분이 이걸 만약에 받지 않으면 부상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지적이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 과정도 대표와 최고위원 그 후보자들이 아마 혁신을 하기 위해서 각자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새로운 당 지도부와 함께 이 부분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으로 지금 지명이 됐습니다. 일단은 혁신위원장으로 지명이 되긴 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저는 사실상 전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위기 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대선 이후에 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민주당과의 좀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은 결국은 어떤 당의 변화가 이제 보이지 않는 그동안의 모습을 좀 본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어서 정말 단단한 그런 변화와 또 혁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께서 혁신위원장으로 좀을 맡게 된다는 것은 뭐 상당히 기대를 갖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만큼 혁신위원회에 뭐 큰 권한을 주고, 그래서 혁신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또 통과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는 사실상의 전권을 주고 처절한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를 저는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당에서는 안철수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볼까요? 뭐 무난하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어쨌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리고 또 뭐 소위 친한동계하고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불안 요소가 될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이 중요한 것은 이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들이 많이 옅어져 있다. 혁신의 쟁점 중에 하나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제도 뭐 배출을 놓고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의 격론을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에 대하여 정책적 차별화를 통해서 당 지지율을 제고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한, 오히려 혁신보다는 당의 정상화, 또 정책 정당으로서의 어떤 말하자면 자기 위상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실 그 지금 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 입장인데, 안철수 의원이 지금 당권 도전을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혁신위원장과의 그런 역할들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또 당 이제 대표로 출마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혁신위원장을 이제 맡은 이상은 좀 그 당권에는 좀 안 하시는 건지, 좀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 의원님도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안철수 의원의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입장을 낼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일부 경기도와 강원 동해안 산지, 남부지방, 제주도 동부는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6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경상권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폭염 속에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릉에는 올여름 처음으로 최저 기온이 30도 이상 유지되는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간밤에는 고지대와 바닷가 등 피서 명소마다 더위에 잠 못 이룬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830m, 강원도 대관령의 길 휴게소 주변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캠핑카와 차량이 공터마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고지대를 찾은 겁니다. 저녁 8시 이곳 대관령의 기온은 24도로 인접한 강릉보다 무려 9도나 낮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불어 훨씬 더 선선하게 느껴집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1년 이후 대관령에서는 열대야가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이곳에선 에어컨을 켠 차량은 찾아보기 어렵고 새벽에는 한기마저 느껴질 정도입니다. 새벽 되면 춥습니다. 그래서 막 그 반팔 아니고 새벽에는 꼭 이렇게 긴팔 입고 나가야 되고. 어둠이 내려앉은 강릉 경포 해수욕장. 해가 져도 좀처럼 식지 않는 열기에 잠 못 이룬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담그자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듯합니다. 강바람이 부는 하천 다리 위에는 돗자리를 펴고 앉아 더위를 식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밤잠을 너무 설치다 여기에 나오니까 너무나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앞으로 계속 나오고 싶습니다.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강릉은 밤사이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낮에는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전북 전역도 엿새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가마솥 같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지아 기자. 네, 전북 전주 덕진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더워 보이는데 덕진공원으로 나간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곳의 기온은 현재 32도 정도입니다.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높은데요. 강한 햇볕 때문에 눈을 뜨기 힘들고 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입니다. 제 뒤로 연꽃과 분수가 보이실 겁니다. 이곳 전주는 여름에 더운 곳이라 보통 연꽃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빨리 핍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빨랐다고 합니다. 보통은 6월 말쯤부터 피기 시작해서 7월에 만개하는데 올해는 이미 6월 말부터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연꽃이 만개한 시기, 그러니까 절정이 빨리 당겨진 겁니다. 전북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달 27일부터 어제 저녁 8시까지 전북 지역별 최고 기온은 김제 35.4도, 전주 35.1도, 정읍 34.7도입니다. 전주, 정읍, 부안, 고창, 군산 5개 시군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며 올여름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럼 덕진공원에서 만난 시민 한 분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주 오니까 정말 낮에는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덥더라고요. 진짜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요즘.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지난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470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3명입니다. 전북에서는 모두 41명이 응급실을 찾았는데 더운 날씨에 논밭에서 일하는 농민과 제조업장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다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은 물, 그늘, 휴식입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고 생수나 이온 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피하고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 시간 10분가량의 규칙적인 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시로 수분 섭취하시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북 전주 덕진공원에서 YTN 윤지아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들여다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현판식을 걸고 본격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특검팀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고검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에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거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새로운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고 이후 문건은 폐기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소환했는데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조사할 거로 보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파헤칠 최상병 특별검사팀도 오늘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순직해병 특검이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강원 강릉 대관령 휴게소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16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전 11시 반 휴게소 식당에 차량 돌진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식당 전면의 유리가 모두 깨지고 내부 집기도 파손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차량은 푸드코트 내부로 돌진해서 현재 중상이 3명, 경상이 3명인 거로 집계된 상황이고요. 중경상은 6명,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비응급 환자도 10명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명피해가 있는 상황인데요. 중상이 3명, 경상 3명, 비응급 10명, 이송 환자가 6명인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오전 11시 32분쯤 강원도 강릉시 성상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휴게소에서 80대 A씨가 몰던 스포츠 유틸리티 차, 그러니까 SUV가 휴게소 내 식당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16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에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강원 강릉 대관령 휴게소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16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전 11시 32분쯤 휴게소 식당에 차량 돌진이 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요. 식당 전면의 유리가 모두 깨지고 내부 집기도 파손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차량이 푸드코트 내부로 돌진해서 현재 중상 3명, 경상 3명, 비응급 10명, 이송 환자가 6명이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자, 이와 관련한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이전에도 업무 중에 다친 이력이 있는 거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SPC 주요 계열사 6곳에서 최근 5년 동안 한 달에 10여 건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기계에 빨려 들어가 숨지자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안전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안전 경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자 말뿐인 반성이었느냐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YTN이 확보한 SPC 그룹 주요 6개 계열사의 지난 5년간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보면 허 회장이 안전경영을 약속한 이후인 지난 2023년에도 176건, 2024년에도 144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만 따지더라도 한 달에 12건에서 14건꼴로 사고가 난 겁니다. 다리가 뭐 찢어지거나 다치는 분들도 많고 머리 깨지시는 분들도 많고 항상 사고는 늘 많았죠. 손가락 절단 같은 건 자주 일어났어요. 여기는 적지 않은. 그런데 이제 밟히는 사고도 일어나고. YTN 취재 결과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최근 끼임 사고로 숨진 양 씨는 지난 2022년에도 작업 중에 발에 골절상을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공장에서 이전에 발생한 사고 관련 기록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는데 평소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안전교육이라고 미팅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냥 교육 받았는지 서명하는 정도의 사인만 받고요. 그걸 갖다 이제 안전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 쓰고 체크하고 이제 그 안전교육 내용이 아니라 그냥 작업 지시 바쁘니까. SPC 측은 안전교육 부실 정황을 묻는 YTN 취재진 질의에 사고 원인, 경위와 관련된 사안으로 관계 당국에서 중점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망 사고가 난 공장은 작업 중지 조처가 해제돼 재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그동안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경찰과 노동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앞서 강원도 강릉의 대관령 휴게소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나 16명이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건 기자,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1시 반쯤입니다.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휴게소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80대 운전자가 몰던 SUV가 휴게소에 있는 식당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난 건데요. 네,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휴게소가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CCTV 영상으로 사고가 난 대관령 휴게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YTN에도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제보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제보 사진을 보여주시면 당시 상황을 묘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진을 보면 식당 전면의 유리가 모두 깨져 있고요. 그리고 그 유리를 뚫고 SUV가 식당 안으로 돌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피숍과 그리고 푸드코트 간판이 보이고요. 그 푸드코트의 전면에 있는 유리를 차량이 뚫고 들어간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제 프레임도 모두 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데요. 현장 주변에는 깨진 유리가 널브러져 있고 인근에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모여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차량 안까지 SUV가 돌진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의자와 탁자 등이 모두 부서져 있고
바닥에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중상 3명, 경상 3명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비응급 환자도 10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상과 경상을 입은 환자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저희가 추가로 들어온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식당으로 돌진한 SUV가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던 그 식당 중심가를 지나서 조리 시설이 있는 곳까지 돌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리 시설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80대 운전자가 몰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가 휴게소 안에 식당가로 돌진한 당시의 상황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사고가 났는데요.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휴게소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SUV가 식당가로 돌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푸드코트 전면 유리가 모두 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유리 프레임도 모두 휘어져 있습니다. 전면의 유리가 모두 깨져 있고 인근에 파편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은 식당 내부 깊숙이 돌진한 상황인데요. 식탁과 또 의자도 모두 부서져 있고 그리고 조리 시설을 들이받은 차량이 멈춰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놀라서 대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고로 인해서 1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6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중상 3명, 경상 3명입니다. 또 비응급 환자도 10명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에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고 경위와 그리고 피해 상황은 취재가 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휴게소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SUV가 휴게소에 있는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강릉 대관령 휴게소의 모습을 CCTV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차장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에 있는 식당에 차량이 돌진하면서 인명피해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0대 운전자가 몰던 SUV가 휴게소의 식당으로 돌진한 건데요. 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식당 깊숙이 돌진한 차량이 음식을 조리하는 시설까지 들이받고 멈춰선 상태고요. 그리고 식당 내부의 식탁과 의자 등도 부서졌고 안에 집기류가 파손된 그런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파편도 바닥에 흩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식사를 하던 시민들도 놀라서 대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16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중상 3명, 경상 3명, 그리고 비응급 환자도 10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0대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경찰에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고 경위가 파악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이며 숨고르기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식시장부터 물가 상황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가 잘 올라가더니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말 그대로 숨고르기 국면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지선으로 말씀드리면 3,100선입니다. 예. 3,100을 뚫었다가 또 다시 쉬었다가 뚫었다가 쉬었다가
팔다가 오늘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계속 팔고 있거든요. 큰 폭의 낙폭을 보이면서 3,000대 초반까지 나왔는데요. 네. 아직은 뭐 뚜렷한 악재 때문에 밀렸다 이렇게 보이기는 좀 힘듭니다. 예.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가 원달러 환율 1,350원입니다. 1,350원이란 라인은 이 달러 인덱스의 한 98 정도 되거든요. 근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 98을 깨고 지금 96까지 내려오는 달러 약세 흐름이 나왔는데 네. 거기에 해당하는 지지선이 1,350원. 원래대로라면 훨씬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예. 지금 한 1,340원대는 와야 되는데 우리 3,100이 하나의 일종의 기준선이 된 것처럼 환율도 1,350원을 깼다가 올라갔다가 깼다가 올라갔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달러 하락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 우리 환율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아마 이 레벨에서 좀 쉬어가면서 향후 좀 흐름을 지켜보는 그런 모양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뚜렷한 악재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외인과 기관이 지금 동반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유가? 네, 아마 매도세는 기관보다는 외국인에 좀 집중되어 있고요. 아마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좀 팔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외국인 쪽을 많이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무엇이 있을까? 역시 트럼프 대통령, 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유예의 연장 여부입니다. 이제 예. 7월 8일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모두 끝나잖아요. 근데 당초에는 시장에서는 또 해줄 거야, 또 연기해 줄 거야. 그리고 미국에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1일까지 뭐 생각해 본다 이런 말을 하면서 긴장이 확 풀어졌는데 예.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 없을 수도 있어라고 이 얘기를 또 했고요. 예. 특히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기가 상했는지 목리를 부렸는지 일본의 상호 관세율 많게는 35%까지 올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 여기에 하는 이 세부 디테일들이 우리와 매우 흡사하거든요. 그렇다면 자칫 우리와 한미 관세 협상이 좀 틀어질 경우 예. 그리고 트럼프의 상호 관세 유예가 정말로 7월 8일 날 칼같이 딱 끊고 뭐 한국에 대해서는 몇 프로 이 관세율에 대한 부과가 바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에서 일단 지켜보기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런 외부적인 불안 요인 속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코스피가 주요 증시 1위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 달간 기준으로도 1위, 연초 이후로도 1위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연초 이후 올해 코스피 상승률을 보면 28%가 넘었고요. 예. 한 달간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를 놓고 보면 14.4%. 그러니까 올 한 해의 전체 상승률의 절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상승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표가 함께 나오고 있을 텐데 역대 정부들의 취임 후 이제 한 달간을 놓고 보면 성적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이제 그 이유는 보통은 해당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전에 뭔가 상황은 벌어지고 이제 취임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는 조정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재명 정부는 아마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주가 부양 정책을 뭐 후보 때도 피력을 했고 이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상법 개정이나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 더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이 많은데 일부 증권사들에서는 코스피 4천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가 내일 모레죠. 7월 4일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번에는 국민의힘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이렇게 되면 직접적인 수혜주인 지주사 같은 경우. 근데 지주사들은 오늘 좀 조정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전에 뭐 거의 80%, 100% 올랐다가 이제 좀 약간 셀온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상법 개정안이 이제 목요일 날 정말 통과됐다. 그 다음부터는 뭐 지주사라든가 저 PBR 이런 것에 국한하지 않고 그동안 우리 한국 증시에서 좀 횡행했던 말도 안 되는 일들, 뭐 혹자는 못된 일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뒤통수 치는 물적 분할이라든가 쪼개기 상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또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예.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이제 개인들, 그러니까 기존의 주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막 그런 활성화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사들의 사천 이야기는 일종의 좀 지표를 따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PBR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네. 이제 겨우 3,100 되면서 한 배를 채워졌는데 세계 증시에서 가장 뭐 저평가하고 좀 제대로 평가 못 받는다. 일본 증시거든요. 예. 일본 증시는 1.3배, 1.4배.
그러니까 일본처럼 못 올라 하는 곳도 우리보다 PBR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좀 맞춰진다면 한 3,600선, 3,800선을 이야기하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PBR이 거의 1.8배, 2배 가깝습니다. 이제 그 레벨, 그 밸류에이션을 적용한다면 4,000이란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미국의 나스닥은 이 PBR이 4.4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저평가돼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네요. 자, 이 증시는 모처럼 호황인데 물가 상승률이 지금 6월 달에 2.2%로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습니다. 이거 뭐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1%대 가다가 5월, 6월 이제 반등해서 6월에 다시 예. 또 2%를 기록했는데 첫 번째가 유가입니다. 유가가 5월에는 거의 폭락을 했었죠. 근데 6월부터 다시 상승하다가 이제 뭐 사건 터지고 나서부터도 이제 상당 부분 좀 유가가 튀어오르면서 이 유가 부분이 상당 부분 좀 오른 것 중에 하나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가 지금 축산물 가격이 상당히 오르는데요. 돼지고기, 삼겹살은 실은 6, 7, 8, 9까지 가는, 그러니까 여름에 굉장히 많이 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반영이 돼 있고 세 번째, 이게 좀 비중이 큰데 가공식품, 그중에서도 먹거리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5월에도 좀 반영이 되나 했더니 6월에는 집중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네. 6월 물가를 다시 2%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예. 자, 먹거리 물가가 사실 제일 빨리 좀 떨어져야 체감이 될 것 같은데 네. 언제쯤 떨어질까요? 일단 가공식품 먹거리 물가는 더는 안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공식품도 먹거리 물가가 올랐던 것이 네. 약간 우리 작년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12월에 계엄 사태 있고 1, 2, 3월 이때 뭐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뭐 이런 혼란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이 틈을 이용해서 이 먹거리 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가격을 좀 올랐었고요. 이 가격 인상분이 지금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정부 들어서게 되면 아마 가격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아마도 추가적인 먹거리 가공식품의 상승분은 좀 제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자, 이번에는 대출 규제 이야기도 좀 나눠볼게요. 지금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는데 어제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시행이 되면서 이제 6억 원 이하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게 됐습니다. 대출 한도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스트레스 DSR 이 3단계가 뭔가를 조금 개념을 잡고 가시면 될 예. 텐데요. 금리라는 게 우리가 2022, 2023년 봤지만 느닷없이 급등을 하게 될 경우에 네. 변동금리 차주들이 뭐 3%대였던 것이 7%대까지 올라가면서 예. 그때 뭐 집값도 급락이 나왔었고 힘들어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DSR 시뮬레이션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빌린 대출 금리에서 좀 더 올라갈 부분, 이번에는 1.5%를 적용한 거거든요. 예. 거기도 함께 적용했을 때 한해서 이제 대출 규모를 이제 제약을 두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연봉 6천만 원인 차주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DSR 2단계 때만 해도 3억 6천만 원대는 빌릴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어제부터입니다. 이제 DSR 3단계를 적용하면 3억 5천만 원대, 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예. 1억 원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2천만 원 정도가 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크게 보면 이제 전반적인 6억으로 자르는 이번에 나온 주택담보대출 전체 규제가 있고 그럼 6억 이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나? 여기에서는 본인의 DSR 3단계를 적용했을 때 나는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또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규제를 시행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값을 잡는다라는 의미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소극적인 의미는 더 올라가지 못하도록 더 막 우리가 미친 집값 얘기하는데 네. 더 미치지 않도록 잘라 하는 그런 소극적인 조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집값 잡는다는 건 뭐냐? 얘를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집값 잡는 그런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뭐 수도권에서의 주담대 6억 규제 같은 경우에는 상방은 완전히 좀 막아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가령 서울의 평균 시세가 13억, 14억이잖아요. 최대 빌릴 수 있는 게 6억이라면 네. 본인의 실탄이 적어도 7억은 갖고 있어야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레벨로 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특히 강남구만 보면 강남구의 평균 집값은요 30억입니다. 30억이니까 6억 받으면 본인이 24억이 있는 사람들 정도 현금이 이 소위 말하는 강남구 안으로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의 상방은 좀 막아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집값을 이제 떨어뜨릴 수가 있는가? 네.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금리가 더 튀어 올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돈들이 부동산으로 가기보다는
증시로 향해 가는 빠르게 물꼬를 좀 돌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있겠고요. 전세 시장에도 안정도 필요하게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리고 더욱 중요한 공급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좀 더 청사진 지금 이렇게 패닉 바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이런 공급에 대한 이제 함께 비전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본격적으로 좀 집값을 떨어뜨리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규제에 따른 우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강도로 대출을 규제하면 청약 시장이나 어떤 전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이제 노도강 풍선 효과. 이제 이건 예. 많이 언급이 됐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6억밖에 못 빌리니까 6억 내에서 빌릴 수 있는 분들이 또 패닉 바잉, 나는 집 사야 돼 하고 뛰어들게 되면 이제 일부죠. 뭐 노원구, 도봉구 등의 노도구에 여기에서 노도강 지역에서 네. 한 8억, 9억대가 그냥 10억으로 튀어오르는 이제 이 풍선 효과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앵커께서도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전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전세라는 것이 전세 수요가 많이 나오면 전세값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출 규제가 나오고 DSR 3단계가 나오면서 집 사기가 어려워졌다. 그럼 이런 분들은 다 전세로 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세 수요도 들어가게 되고. 근데 이와 함께 이번 같은 규제에 보면 6억 대출 규제도 있지만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또 강력 규제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주담대를 받았으면 6개월 내에 들어가서 사야 되는 이제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전세라는 것은 집 여러 개 있는 분이 이제 평균적으로 자기는 네. 이 집 살고 나머지 집을 전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세 공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아마 지금 당국에서는 노도강 풍선 효과도 있지만 전세 시장에 대해서 저는 상당 부분 좀 모니터링을 하고 전세값이 올 여름 지나서 가을에 이 튀어오르는 부분 이에 대한 우려를 좀 갖고 굉장히 좀 긴장감 있게 추가적인 정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강원도 강릉 대관령 휴게소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16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자, 차량 푸드코트 내부로 차량이 돌진해서 중상이 3명, 경상이 3명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중경상 6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비응급 환자도 10명이 있는 거로 파악이 되는데요. 중상자들은 현재까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경찰은 80대 남성이 운전을 하던 SUV 차량이 휴게소로 돌진을 했고 이 운전자는 페달을 잘못 조작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자, 지금 중상자들은 현재까지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낮의 열기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사흘째 열대야가, 강릉은 올해 첫 초열대야가 관측된 가운데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특보 속 33도 안팎으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경북 울진은 36.2도, 경주는 36도까지 치솟았고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서울은 30.8도, 체감온도는 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32도, 대구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남 내륙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장맛비 대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이 큰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